오늘은 재료를 좀 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목재, 석재, 기와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요즘에는 이제 근식 공법으로 해서 옛날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한옥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옥 그러면은 한옥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 자연에서 나는 그 재료를 그대로 이제 활용해서 짓는 건데, 그중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료를 좀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시간 때 뭐 현대적 공법이라든가 생활 공간의 새로운 경향 살펴볼 때 최근에는 어떤 자재들을 쓰이고 있는 것도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전통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어컨 소리 때문에 제 소리 들으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에어컨 끄도록 하겠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지금 제습 기능으로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로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또 보여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편안하게 나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그 보충해 주실 부분들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전통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부위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지붕 마감재에서부터 부속 구성재까지 보면은 사실 지붕 마감재가 제일 복잡하죠. 제일 많습니다. 뭐 기와, 볏짚, 억새, 판재, 석재, 나무 껍질.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가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건 좀 찾아보기 힘들죠. 억새라든가 뭐 볏짚이라든가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너왓집이라든가 또는 이제 초가집 같은 경우 이런 거 잘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런 재료들은 별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목 구조로 골조를 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마감재하고 사이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재료를 보면 이제 흙이라든가 적심이라고 하는 또 나무도 많이 들어갑니다. 강회 또는 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집에 들어가는 적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고 뭐 가구 골조재는 뭐는 당연하게 나무로 다 들어갈 거고요. 물론 요즘에는 일부는 철골로 짜고 그 철골을 나무로 이렇게 싸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한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목재가 다 가구 골조재가 될 것 같고요. 기초 예를 들어서 기단이라든가 아니면 초석은 당연히 석재가 들어갈 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 우물마을 같은 경우는 목재가 되겠죠. 목재가 될 거고,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마감재는 이제 전통 장판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대청이라든가 거실과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그 마루재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루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그렇고 수장재, 창호재, 그 다음에 기단, 부속 구성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나무를 중심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석재와 기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참 되게 여러 쓰임새가 많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한옥 교실이기 때문에 한옥에 쓰이는 건축 자재로서의 나무를 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나무가 건축 자재로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되어 왔는데, 한옥 교실이긴 하지만은 건축 자재의 쓸모 말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까지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특히 뭐 공방 운영하시는 분도 한 2분인가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인간의 역사 보면은 기록 문화로서 나무도 많이 활용을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 있죠. 관재로도 많이 이용을 되어 왔었고, 선박재, 건축 자재 이런 식으로 나무가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물론 오늘 저희가 볼 거는 건축 자재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와 나무가 어떤 관계를 맺고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죽간이죠.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종이가 발달되기 전이나 아니면 또는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사용되었던 나무의 활용 용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록 문화로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주요한 재료들이었죠. 현재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목간들입니다. 그림으로 한 번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록 문화로서 나무의 활용은 팔만대장경이 있겠죠. 이 대장경 판전, 그러니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판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팔만대장경 자체도 그렇지만은요.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이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제 고향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저도 이제 가끔씩 가는 곳이긴 한데요. 정말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안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집 안에 대장경 판을 보관할 수 있게끔 별도로 구조물을 짰는데, 요런 걸 판가라고 합니다. 판가. 내부 구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 때문에 다 흙바닥으로 해놓고 요 밑에 숯을 좀 깔았대요. 아무튼 습기 조절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요. 팔만대장경 판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쭉 들어가 있는데, 나무를 한번 보시죠. 나무를 보시면은 어떤 나무로 팔만대장경을 사용을 했는지 뭐 아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된 나무가 이 3번 나무래요. 3번 나무. 3번 나무가 이게 재질이 치밀해 가지고 글자를 쓰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일부 이제 돌배나무라든가 거제수나무라든가, 요거는 거제수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껍질이 하얘 가지고 자작나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작나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나무라고 하던데, 요런 나무들도 일부를 쌓았다고 하고요. 참고로 보시면 쌓아두면은 백두산 높이 정도 된답니다. 팔만대장경 판에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길이로 이어두면 150리라고 하고요. 무게가 한 280톤 정도 된답니다. 다 모아놓으면은.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요 부분이 좀 표시가 날 텐데요. 판이 비틀어지지 말라고 별도로 해가지고 끼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판 자체가 이렇게 휘지 않게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습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면 쪽에 있는 창호의 크기와 위치와 정면에 있는 창호의 크기와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해놨습니다. 뒤쪽에서 오는 바람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 흔히 이제 저희 한옥에서도 그 대청 공간 같은 경우는 대청 마루의 뒤쪽에 보면 바라지 창이라고 달지 않습니까? 좀 작은 그 크기의 바라지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좁은 창호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와서 마당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창호를 구성을 하는데, 이 대장 그 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전도 그런 방식으로 전면과 배면을 창호 크기와 위치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렇죠? 앞면과 뒷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요런 또 기록 문화 말고 관제로도 많이 이용을 해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사용되었던 왕과 왕비의 목관 보공품입니다. 금강송으로 만든, 조선시대 관제로는 소나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조선시대 게 아니고 그 무령왕릉에 관을 복원해 놓은 건데요. 근데 이 무령왕릉에 사용되었던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고 일본에서 나는 나무인데,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제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한 문화 교류를 이어져 왔다고 해요. 유홍준 전 청장 이하 말씀으로는 그런 이야기들 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삼국시대 그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가야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삼국시대가 아니라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국시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외까지 엮어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요 5개 나라는 굉장히 긴밀한 요즘과 같은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화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3국으로는 안 되고 가야까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5국으로 봐야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예를 들면 그 백제 무령왕릉에 쓰였던 관제를 보면은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제하고 외는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의 그 왕손들이 일본에서 왔다 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왕이 없으면 넘어와가지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많이 유지를 해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교류의 사례 중에 하나로 무령왕릉 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 왜 일본의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 방가 사유상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꾸로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불상입니다. 그 나무는 거꾸로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고, 근데 일본에 있는 학자가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조각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그놈을 가져갔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주로 나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조선에서 나는 육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준 건지 우리 나무를 수입해서 만드는 건지 뭐 어느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도 굉장히 동아시아 5국 사이에 가야까지 외까지 포함해서 문화 교류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소나무입니다.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되었던 소나무고요. 그 다음에 선박 재료로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죠. 선박 재료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임진왜란의 주력선이었던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나무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나무에 빗대어서 임진왜란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의 서기를 이긴 그러니까 조선의 소나무가 일본의 서기를 이긴다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 배들은 다 삼나무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배들은 주요 부재가 이제 소나무였대요. 무게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일본 배는 굉장히 빠른 대신에 빠르고 가벼운 대신에 좀 강도에 있어서 약하고 우리나라 판옥선 같은 경우는 무거운 대신에 강도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영화 옛날 임진왜란을 다룬 그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주로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의 배를 부수는 방식으로 전술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각 그 특징들 때문에 사실 그런 전술이 나왔겠죠. 보시면 딱 배 모양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배 같은 경우는 밑이 이렇게 된 용골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판옥선은 밑이 평평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아무래도 약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건데요. 거북선과 판옥선, 일본 배의 비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 삼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나무 무게의 한 3분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축 자재로서의 나무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사용했던 나무들의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선사시대 유적을 보면은 참나무 같은 것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보면은 참나무도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이런 소나무라든가 느릅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옥사조로 가는 그러니까 집을 옥사라고 하는데, 옥사조에 보면은 계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느릅나무 같은 경우가 얘가 나오는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느릅나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는 느티나무나 아니면 후기로 오면서는 소나무가 많이 사용을 되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건축물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좀 몇 개가 있죠. 저쪽에 가면은 봉정사 극락전이라든가 아니면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건물들,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건물인 강진의 무이사 극락전,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전부 다 느티나무입니다. 전부 다 느티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 이전에도 물론 사용되었지만은
압도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이 사용을 되게 시작했던 나무들이었고요. 참고로 아까 보셨던 해인사 그 장경판전이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보전 수다라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느티나무 기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일부 나무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 느티나무를 나무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강도뿐만 아니라 방충, 방부 이런 데 있어서 뭐 다른 여타 나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한번 제가 안동 현장 갔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이 부석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딱 보면은 아 저게 소나무가 아니라는 걸 딱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 자체가 달라요. 아예 결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흔히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벌레가 안 낀다고 그러죠. 독한 그 냄새 향이 있어가지고 벌레가 안 낀다고 하는데 느티나무도 약간 유사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목수가 느티나무도 가끔씩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냄새 때문에 소나무 같은 건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는 약간 냄새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건축 자재로서는 느티나무가 최고의 나무라고 그렇게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삼국유사가 아니네요. 삼국사기 옥사주에 나오는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느티나무, 너름나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별로 다른 나무들이 쓰여져 있던 이유가 뭔가 단순하게 이제 취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나무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취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나무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 연장이잖아요. 건축 연장에 따라서 이제 나무를 얼마만큼 세밀하게 잘 가공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단단한 나무를 치목하기에는 건축 연장이 상대적으로 좀 잘 발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치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별로 우리나라 산이 똑같은 숲을 형성하지는 않았었답니다. 보시면 이제 삼국미 고려시대의 숲과 조선시대의 숲, 그리고 오늘날의 숲과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미래의 숲이 아마 다른 방식으로 될 텐데, 삼국미 고려시대의 숲은 참나무, 느티나무 등 이제 당연히 이제 하렵수가 제일 많은데요. 하렵수가 많고 출토 유물들을 보면 느티나무나 참나무가 대부분이고 소나무는 요 정도 수치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로 오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몽고 침입이라든가 외고 침입 또는 이제 고려 말의 사회적 혼란 때문에 숲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하렵수가 줄어들고 소나무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이제 경향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사실상 벌채할 수 있는 나무, 쓸 수 있는 나무로는 거의 소나무만 남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궁궐이라든가 지방 관서, 관하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을 신축할 때 소나무를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나무 숲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나무 숲도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날의 숲은 우리나라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를 보면은 뭐 5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하렵수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하렵수고, 우리는 이제 소나무가 워낙에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물론 소나무도 많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화렵수인데 그 중에서도 참나무가들이 많죠. 뭐 신갈나무라든가 떡갈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라든가 뭐 갈참, 졸참 이런 나무들이 이제 다 참나무가에 해당되는 나무들인데 한 40% 정도가 소나무, 나머지 60%가 참나무를 비롯한 하렵수라고 하고요. 미래의 숲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소나무가 앞으로는 우리 건축 자재로 사용될 수 없을 시기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고 이러면서 소나무가 사라진 숲은 화렵수가 대체하게 되죠. 저 시골 마을의 뒷산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소나무였어요. 소나무였는데 제가 72년생이거든요. 한 30년, 40년 정도 사이에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다 전부 다 참나무로 바뀔 만큼 굉장히 숲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는 소나무를 보기 힘들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요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뭐 소나무, 참나무, 너티나무 뭐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나무들일 텐데요. 소나무는 건축 자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소나무의 특징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요. 경쟁에서는 좀 약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산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런데 소나무가 먼저 잘 자란대요. 소나무가 들어와서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제 참나무와 같은 하렵수와 경쟁을 하게 되면은 도태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려 말에 숲이 황폐화되면서 소나무로 대체됐다고 했을 때 거꾸로 말하면은 고려시대 말쯤 되면 숲이 굉장히 황폐화되면서 그런 자리로 소나무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소나무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된 거고, 조선시대 건축 자재로서의 소나무가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아까 앞에 예를 들었지만은 뭐 선박재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용구, 가구재로도 사용이 되고, 또는 심지어는 먹을거리로도 사용이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다는 표현을 쓸 때 똥꼬가 찢어지게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얘 때문에 그렇대요. 얘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섬유질 때문에 먹긴 하는데, 구황식물로서 먹긴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참나무. 참나무에 총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나무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굴참, 졸참, 떡갈, 갈참, 신갈나무. 6종류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참나무죠. 근데 참나무라고 하는 단일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나무들을 가리켜서 저희가 참나무라고 하고, 일부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무슨 대왕 참나무 아니면은 뭐 그런 나무 참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고 예, 너티나무, 그다음에 너티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는 재질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고요. 무늬도 아름답고 단단해서 잘 썩지도 않다고 합니다. 실제 부력사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 같은 경우는 800년이 넘게 지금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가 근처에도 잘 자라가지고 마을 앞에 흔히 이제 당산목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산목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이 너티나무입니다. 뭐 너름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나무가 너티나무인데, 이 너티나무가 특징이 그렇대요. 혼자 자랄 때는 옆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이제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산목이 되고, 숲속에서 자랄 때는 굉장히 굵고 고든 큰 나무로 자라는 나무여서 아마도 이런 나무들이 이제 건축 자재로서 이용이 되었었겠죠. 초기 삼국시대의 경산, 임당 고분, 부산 복현 등의 가야 고분, 그다음 천마청에서 출토된 관제, 이런 것들이 다 너티나무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제가 이런 거는 아까 사례대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대에도 일부 건축 자재로도 사용이 되었고, 근데 주로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고, 가구재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건축 자재로서는 굉장히 귀해서, 그리고 또 비싸고 해서 잘 사용을 못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목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재를 보면 크게 3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를 횡단면, 나이트 방향으로 있죠. 이런 방향은 이제 접선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잘랐을 때 이제 방사단면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요 3가지 단면에 따라서 수축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제일 약한 게 얘죠. 얘가 제일 수축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판재를 켤 때 판재가 잘 이렇게 휘는 이유도, 이렇게 잘라서 판재를 이렇게, 물론 판재를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률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기둥 같은 경우가 집을 짓고 세워놓으면은 이 방향으로 약간씩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높이는 거의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높이는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섬유 방향으로는 거의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나무의 특징들을 잘 고려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좀 일부 좀 소개가 될 겁니다. 나무를 부를 때 가운데 있는 부분을 신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재. 예. 바깥에 있는 부분을 변재라고 하고요. 맨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수심, 껍질 또는 수피라고 하고, 이렇게 나무를 딱 자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쪽에 있는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렇죠? 안쪽에 있는 나무가 심재가 부분이 단단하고 변재가 약하고, 심재가 변형이 적고 변재가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게 봄, 여름, 가을에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은 성장을 멈추니까 그 흔적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쓸 때도 이 나이테의 간격도 잘 봅니다. 너무 급속하게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자라면은 이제 나이테 간격이 넓을 텐데, 실제 이제 문화재 그 표준 시방서 같은 데 보면은 쓸 수 있는 나무와 쓸 수 없는 나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기준 하나가 이 나이테의 간격입니다. 나이테의 간격이라든가, 뭐 옹이라든가, 갈라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나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달리 그 이메일의 아이디를 나이테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잘라서 본 건데요. 요런 게 이제 그 섬유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또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수칙에 의한 변형과 한려살 때 그림으로 봐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봐도 아실 것 같고,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흔히 비중이 예를 들면 1.5, 1.6, 0.8, 0.7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물에 만약에 그냥 나무를 띄웠을 때 가라앉으면 비중이 높고 뜨면은 비중이 가볍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나무의 비중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나무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생육 조건에 따라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1.5, 6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목재의 장점입니다. 목재는 철과 콘크리트 등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재료고요. 수중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대략 한 0.1에서 1.3 범위 내에 있습니다. 0.1이면 굉장히 가볍죠,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나무에 해당이 되고, 열대산 수중인, 그러니까 발사라고 하는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근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건조했을 때 상태, 이 비중인데 그게 0.1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뭐 극단적인 뭐 사례이긴 하지만은, 오동나무 있죠? 오동나무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렵수가 침엽수에 비해서 나무가 무겁습니다. 하드우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참나무 같은 경우는 하렵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가벼운 나무에 해당이 되고요. 정근 비중이 0.87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오동나무는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빨리 자라서, 예를 들어서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으라는 그런 옛날 속담도 있듯이, 딸을 낳고 막 오동나무가 자라서 시집 갈 때쯤 되면은 그놈을 잘라다가 가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자라는 나무고, 또 가구재로서도 좋은 나무라고 해요. 사실은 이 수분율이 참 함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게 한옥 건축할 때 건축 자재로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 예를 들면은 살아있는 나무의 함수율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구조절에서 예를 들어서 한옥에 기둥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함수율의 기준은 최소가 24%입니다. 최소. 당연히 20% 아래로 내려오면 더 좋고요. 근데 수장재라고 하는 이런 인방들 있죠. 수치 변화가 많으면 창틀이 틀리니까, 이런 거는 수치 변화가 가능하면 없게끔 마른 나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한 15% 아래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함수율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면은 갈라져요. 나무가 빨리 터집니다. 천천히 말려야 되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한 2년씩 3년씩 자연 그 나무에서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2년씩 3년씩 말려서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나무를 건조시킨 이후에 그 건축 자재로서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장에 가서 나무를 찝니다. 나무를 쪄서 강제적으로 함수율을 떨어뜨리죠. 이 함수율이 나무를 베는 시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무가 한참 생장을 할 때는 함수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80, 9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무도 얼어 죽으니까 자기 몸속에 물이 많으면은 나무가 얼어 죽으니까 물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자기 몸속에 물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 때 나무를 잘라야지 나무의 변형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한여름에 한참 나무가 자랄 때 자르면은 나무가 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시기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24% 이하로 함수율을 맞춘 나무라고 하더라도 한여름에 나무를 치목을 하려고 나무를 치목을 막 합니다. 열심히 치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치목된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햇볕이 직선으로 쏘이지 않게끔 이렇게 천막 같은 걸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막 한쪽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딱딱딱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마르는 소리가. 그 정도로 이 나무의 함수율에 따라서 나무의 변형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건데 나무 안의 구조가 이렇고 나무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이런 건데 세포벽에 있는 물과 세포벽 안에 있는 물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건조되는 상태는 요 자유수라고 하는 요 물이 이제 건조됐을 경우 섬유 포화점은 대략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무의 강도로 치면은 섬유 포화점까지 가면은 계속 강해져요. 지속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섬유 포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로는 거의 변형이 없다고 해요. 나무도 함수율을 얼마만큼의 함수율인가에 따라서 나무의 강도도 많이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표현되어 있죠. 섬유질 사이에 있는 자유수가 모두 없어지고 나면은 섬유질 자체에 남아있는 결합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나무는 자기 본연의 성질대로 변형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져서 제목으로 이용될 때까지의 건조 기간은 3년 정도. 이건 자연 건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 건조를 했을 때 한 3년 정도가 적당하고, 그러니까 자유수가 모두 건조되었을 때 남은 결합수는 목재 중량의 한 28에서 3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 포화점 30%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함수율에 따른 강도 변화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수분을 머금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함수율에 따라서 목재의 무게라든가 치수라든가 강도에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 5개 평형 함수율입니다. 지역이나 뭐 계절에 따라서 상이하긴 하지만은 보통 여름철이 15에서 18% 정도, 나머지 계절이 12에서 15%. 그러니까 이런 그 습도에 따라서 나무도 계속해서 이제 수축 변형 하게 되는 거죠. 이 기준보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함수율이 많으면은 뺏길 거잖아요. 나갈 거고, 그거보다 적으면은 다시 이제 습기가 찰 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무는 변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조문화재용 구조재의 함수열, 마루재, 기둥재 18% 이하, 표준 시방재에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수장재 같은 경우는 15% 이하로 다운시켜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나무의 생재 함수율이 대략 94%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나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재료와의 그 비교표인데요.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냄비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새를 두면은 난리 나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그런 이제 철 종류가 전도율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낮죠. 나무 같은 건 낮고, 이게 보시면 이제 열 전도율이 보고 있는데 수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높죠. 구리가 제일 높네요. 이런 목재의 특징들을 허범률 한번 보시죠. 나무가 소리도 잘 빨아들여서
허범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의 그 누구죠? 근데 유명한 음악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로 실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소리를 굉장히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목재의 관리 부분입니다.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위에 그런 나무의 성질과 특징들을 잘 알아야지 나무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아마 전공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나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되는데 색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색이 변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쭉 잘 그 나중에 요거 들을 테니까 한번 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기 보시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나무를 딱 자르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3월 달에 자르는 것과 9월이 지나고 나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자르는 것과 차이가 굉장히 많겠죠. 제가 아까 구두로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나무가 물을 최대한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벌채를 해야지 나무의 변형이라든가 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조 수척을 고려한 목재의 사용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나무의 성질, 나무의 변형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나무를 집을 지을 때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과 보와 석가래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받는 하중의 방식도 다르고 변형의 방식도 다릅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섬유질 방향으로 하중이 오잖아요. 횡격이 거의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횡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둥에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유질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가구를 짜놓고 나면은 위에서는 압축력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밑에서는 인장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결구 부분 같은 경우는 뒤틀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기둥이 받는 하중의 종류와 포가 받는 하중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그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나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석가래나 추녀 같이 기둥 밖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내미는 거 이런 같은 경우는 하중이 계속 파고드니까 위에서 계속 눌리니까 들리려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압축력을 받으니까 변형이 발생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나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이테 간격이 어떤지, 목재 전체 형상은 어떤지, 옹이가 적고 많은 건지, 청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섬유질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식별을 해서 봐야 되고, 참고로 옹이 같은 경우는 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옹이가 있는 것만 아니고 산 옹이, 죽은 옹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목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의 옹이와 이미 죽었어요. 죽고 난 타에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해서 그 죽은 부위를 감싸면서 생겼던 안에 있는 옹이가 있어요. 근데 산 옹이 같은 경우는 옹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히려 일반 나무에 비해서 옹이 부분이 훨씬 더 단단해요. 그래서 목수들이 잘못 해가지고 옹이 부분을 치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공구가 날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도 잘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죽은 옹이 같은 경우는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봐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강도 문제뿐만 아니라 딱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에 딱 옹이가 너무 큰 게 있으면 보기가 좀 싫잖아요. 그렇죠? 물론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런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크거나 아니면 죽은 옹이 같은 경우 빠지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봐야 되고요. 치목 과정입니다. 글이 많아서 글은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둥 같은 경우는요, 그 옛날 그 일본 목수, 일본의 아주 유명한
니시오칸가라고 하는 목수가 나무에게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나무가 자란 방향을 봐서 나무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목수들 그러면은 치수를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잘 자르는 것에 첫 번째 그 방점을 두는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그거에 앞서서 나무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무가 자랄 때 남쪽 방면에서 자란 기둥을 세울 때, 만약에 이제 나무가 원래 그 자랄 때 이쪽이 남쪽이었으면은 기둥을 쓸 때도 이 면이 남쪽에 오게끔 쓰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100%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닌데, 그만큼 나무라고 하는 게 생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 자재에 비해서 성질 자체가 균형지키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질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구리가 어느 방향인 건지, 당연히 이렇게 자랐으면 기둥을 이렇게 써야겠죠. 얘를 뒤집어서 쓰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밑부분이 훨씬 더 강도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한옥의 기둥나무 같은 경우는 밑부분이 제일 약하잖아요. 부식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습기, 왜냐하면은 지면에 있는 습기라든가 빗물에 의해서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받는 부분이 기둥 밑부분이니까, 실제 제일 강한 부분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거꾸로 습가래 같은 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밑불입니다. 얘가 마구리입니다. 마구리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끔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마구리가 밖으로요. 근데 마구리 부분이 우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부식될 수 있는데, 더 단단한 걸로 치면 거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무게요. 뭐 그 정도 차이로 무게가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견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왜냐하면은 마구리 부분이 강도가 좀 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해에 좀 버티는 힘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나무의 밑둥이 하고 예, 밖으로. 나무의 이제 위쪽이 네. 바깥쪽으로요? 아니 그 나무의 밑둥이 밖으로, 그렇죠. 처마 쪽으로. 네네. 기둥은 나무의 밑둥이 당연히 아래로 가는 거고요. 근데 목재를 보고 이게 이쪽이 마구리인지 이쪽이 마구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나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옹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옹이가 많잖아요. 옹이가 없는 나무가 거의 없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테가 밑에가 넓어요. 위는 촘촘하고. 그래서 옹이를 딱 보면은 옹이의 나이테 간격이 넓은 쪽이 아래쪽입니다. 뭐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면 나무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 대패질을 할 때도 이렇게 자르는 경우와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대패가 나가는 게 달라요. 딱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직접 작업하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느끼기 힘들겠죠. 근데 이래도 저래도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정 가운데다 두고서 지렛대처럼 이렇게 올려서 딱 봐요. 기울은 치는 쪽에 있을 겁니다. 무거운 쪽, 그쪽이 아래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 근데 뭐 현장에서나 현실에서는 거의 뭐 옹이로 웬만하면 다 구분이 됩니다. 옹이를 보면은 어디가 아래쪽인지 어디가 위쪽인지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때 순수하게 잘 나가는 게 이제 마구리 쪽으로 할 때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억결이, 반대로 하면 억결이 나요, 억결이. 네. 선생님 공방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선생님은 손으로 만져보면 어디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분 가시죠? 손으로요? 네, 그럴 때는 나무, 있고 아닐 때는 네, 나무에 따라서 하기 다르긴 하니까. 대패를 쳐보면 확실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마루널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널을 만듭니다. 널을 만드는데,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힘이 이렇게 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우물마루에 층판도 다 느리니까 변형이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어떻게 쓰는 게 어느 쪽을 위쪽으로 하고 어느 쪽을 아래쪽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늘판이. 당연히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위에서 계속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 구분을 잘못해놔가지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쓰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쓰면은 서로 이렇게 변형이 다르니까 이렇게 막 턱이 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턱아리가 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나무를 쓸 거면 계속 이렇게만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은 안 생기겠죠. 변형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동일하게 써야지 나중에 이렇게 뭐 턱아리 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써야 되고요. 거꾸로 방금 나무는 이렇게 늘판재 같은 거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을 다는 문 하방과 문 상방이 있습니다. 문 하방과 문 상방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휜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문 하방과 문 상방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위로 이렇게 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운데 부분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개폐가 어렵겠죠. 당연히 반대로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나무가 변형되는 성질을 잘 보고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쓰는 방식을 달리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제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없겠죠. 구분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구분 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본원, 이런 대본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추년은요, 그럼 또는 석가래는 반대로 써야겠죠. 이렇게 구분 나무, 위 아래 나무의 구분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어떤 나무는 어떤 힘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힘을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깃털, 판벽, 수상제 각각에 따라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